7대 독자를 살려준 집신장수. 옛날 어느 시골에 아들 하나를 키우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호라비가 있었답니다. 그는 땅 한 떼기 없이 집신을 삼아 팔아 겨우 두 사람 입에 풀칠이나 하며 어렵게 살았지요. 그런데 아들이 연함은 살이 되자 한양으로 가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집을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한양에 간 아들놈은 10여 년이 되도록 소식 없이 애를 태우더니만 하루는 편지가 왔답니다. 그 편지 내용은 한양 아무 곳에 사는데 잠깐 다녀가라는 것이어서 부랴부랴 떠나갔지요. 가서 보니 그간 고생고생하며 자리를 잡아 돈을 좀 번 모양이라 아들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소식도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셔서 논이나 서마지기 사서 농사를 짓고 계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돈을 좀 더 벌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호라비 노인은 아들이 잘 있는 것만 해도 좋은데 난생 처음 논 서마지기를 장만하게 되었으니 뛸 듯이 기뻐 한시라도 빨리 땅을 사고 싶어 그 길로 떠났답니다. 그리하여 며칠을 걷자니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목도 말라 물가에 있는 정자로 가서 물을 마시고 쉬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도 서둘러 떠나오다 보니 돈 구경을 제대로 못했는지라 개나리 보찜 속에 잘 넣어둔 돈꾸러미를 끌러내어 본 것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 길을 떠나 얼마쯤 오다 보니 이상하게도 개나리 보찜이 가볍게 느껴져 보니 이걸 어쩐담 그 속에 돈꾸러미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실성한 사람처럼 허둥지둥 그 정자까지 뛰어가 봤지만 돈은 안 보이고 한 노인이 그 근처에서 서성대고 있다가 무얼 그리 찾으시오? 라고 물어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글쎄 돈꾸러미를 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길가에 떨어져 있길래 주인이 오길 기다렸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00배 살해하고 그곳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막 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간밤에 온 비로 위험할 것 같아 여러 사람이 망설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편에서 한 젊은이가 주저하지 않고 혼자서 내를 건너려 하다가 그만 실족해서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뜻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 못하였지요. 이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 사람을 구하는 사람에게 논 서마지기 살 돈을 주겠소 라고 하자 그제서야 젊은 녀석이 뛰어들어가 건져 내오는 것이었어요. 노인이 논 서마지기 살 돈을 주고 떠나려 하는데 물에 빠졌던 그 젊은이가 굳이 자기 집에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글쎄 그 젊은이의 아버지가 바로 어제 자기가 잃었던 돈을 찾아주었던 그 노인이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노인은 7대 독자인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칙사 대접을 하며 붙잡았지요. 그러면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을 고향으로 꼭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우자 그럼 내년 봄이 되거든 가시구려 라고 해서 근 반년 동안 잘 먹고 잘 놀다가 길을 떠나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초가 삼간 자기 집은 간 곳이 없고 거기에는 큰 기와집이 서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친구에게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자네가 한양에서 돈과 사람을 보내어 집도 짓고 논도 한섬지기씩이나 사게 하고선 무슨 소린가? 그리하여 이 노인은 다시 7대 독자집 노인을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 길로 한양으로 가서 고생하는 아들을 데려다가
장가들여 손자 재롱 보며 잘 살았답니다.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라. 고려가 망하기 몇 년 전 고려의 수도 송도에 이상한 벌레가 나타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안악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형편이 어려워진 안악은 삭바느질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답니다. 원 더위도. 안악은 흘러내리는 이마에 땀을 닦고 손 부채를 해대었지요. 아이고 더워. 문 좀 열자. 문을 여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잠시 더위를 식히고 다시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보지 못한 딱정벌레 비슷한 벌레가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지요. 안악은 심심하던 차에 벌레를 이리저리 밀치며 놀다가 옆에 떨어져 있던 밥풀을 던져주었어요. 그러나 벌레는 밥풀을 본 척도 안 하였지요. 생선을 떼어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이놈은 대체 뭘 먹고 살지? 안악은 고개를 갸웃하며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바늘을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벌레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바늘을 냉큼 먹어버렸어요. 아니, 바늘을 먹네. 별 요상한 것도 다 있구먼. 안악은 신기해서 바늘 쌈지에서 새 바늘을 꺼내어 벌레 앞에 던져보았지요. 벌레는 또 달려와서 얼른 먹어치웠어요. 세상에, 쇠를 먹는 벌레도 다 있구먼. 안악은 이번에는 옆에 있던 가위를 던져주었어요. 와삭와삭 스슥. 벌레는 순식간에 가위를 먹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쇠를 먹을수록 벌레는 자꾸만 커졌지요. 벌레는 이제 제법 큰 것들을 먹어치웠어요. 방 안에 있는 놋 요강이며 문에 달려있는 문고리, 부엌의 밥그릇이며 숟가락 등 쇠로 된 물건은 모조리 먹어치웠답니다. 안악은 너무 겁이 나고 이대로 두었다간 집안 살림이 다 거덜날까봐 벌레를 몰아내려고 하였지요. 이놈, 요상한 벌레야, 어서 썩 나가거라. 그러나 벌레는 점점 자라 이제 강아지만한 데다가 힘도 세졌어요. 부엌에 있는 가마솥은 물론이고 호미와 쇠수랑까지 먹어치웠지요. 집에 있던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두 다 먹어버렸답니다. 이웃 사람들은 쇠를 먹는 벌레 이야기를 듣고 구경을 와서 신기한 듯 쇠를 던져주었어요. 세상에, 정말 쇠를 먹네. 야, 이 동전도 먹어봐라. 이제 벌레는 송아지만해졌어요. 어느 날 쇠를 먹는 벌레는 안악 집에서 사라졌지요. 안악 집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이웃집으로 간 것이었어요. 벌레가 작았을 때는 조금 먹던 것이 이제는 하루에 한 집의 쇠붙이를 모두 먹어치웠어요. 얼마 안 가 마을의 모든 쇠붙이를 먹어버린 벌레는 이웃 마을로 달려갔답니다. 벌레는 이제 코끼리만해졌는데 날쌔기는 호랑이 같고 힘은 곰처럼 셌답니다. 더 이상 벌레가 아니라 괴물이 되고만 것이었지요. 그러자 이웃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저 요상한 벌레를 잡아라. 쇠를 먹는 벌레 이야기는 순식간에 송도에 퍼졌답니다. 나라에서 군사들을 모아 벌레를 잡으러 달려왔지요. 바로 저것이 그 괴물이다. 화살을 당겨라. 대장이 소리치자 일제히 괴물을 향해 화살을 쏘았답니다. 그러나 화살은 괴물 몸에 맞자마자 모두 튕겨나갔지요. 칼을 휘둘러도 쨍강 소리만 날 뿐 찔러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칼을 빼앗겨 괴물의 먹이가 되었지요. 대장님, 쇠를 먹어서 그런지 칼이나 활로는 안 됩니다. 쇠에 강한 것은 불이다. 사방에 불을 지펴라. 군사들은 나무를 날라 사방에 쌓아놓고 불을 피웠어요. 불길에 휩싸인 괴물의 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그러나 괴물은 펄쩍 불길을 뛰어넘어 다른 마을로 달아났답니다. 대장님, 불로도 안 됩니다. 저 괴물은 죽일 수 없습니다. 한 군사가 말하였어요. 죽일 수 없다니. 그럼 불가사리라고 불러라. 불가사리는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괴물이라는 뜻이지요. 나라에 비상이 걸렸어요. 나라의 온갖 쇠붙이가 동인할 판이었지요. 나라에서는 불가사리를 잡는 데 상금을 걸었답니다. 불가사리를 죽이거나 사로잡는 자는 대장군으로 삼고 상금으로 1만 냥을 주리라. 이때 한 스님이 나타났어요. 스님은 불가사리한테 다가가더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들고 있던 염주를 휙 던졌답니다. 염주는 정확히 불가사리의 목에 걸렸어요. 잠시 뒤 불가사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네 이놈, 무슨 장난을 이리 심하게 하느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쩌렁쩌렁 울리는 스님의 호통 소리에 불가사리의 고개는 더욱 납작하게 숙여졌답니다. 스님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불가사리의 등을 후려쳤어요. 그러자 불가사리는 그동안 먹었던 쇠붙이로 변해 와르르 무너졌답니다. 가위는 다시 가위로, 호미는 다시 호미 모양으로 돌아왔지요. 고려는 이 일이 있은 뒤 몇 년 안가 망하고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때부터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못된 망나니를 가리켜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라 하고 말하였답니다. 종달새의 깃털. 갓 날게 된 어린 종달새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이 종달새는 틈만 생기면 하늘을 신나게 날아다녔어요. 그 날도 종달새는 하늘 높이 올라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그러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땅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종달새는 그쪽으로 가서 살펴보았지요. 그것은 고양이가 끌고 가는 조그만 짐수레였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짐수레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었어요. 신선한 벌레를 팝니다. 종달새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맛있다는 말만 들어도 군침을 흘리고 맛있는 것을 보면 못 참는 성미였거든요. 이야, 벌레라고? 그것도 신선하단 말이지. 고양이에게 잡히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풀밭에 내려앉은 종달새가 물었어요. 고양이님, 그 신선한 벌레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그러자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이게 좀 비싸지. 얼마지요? 하지만 넌 돈 한 푼 안 내고 벌레를 얻을 수 있단다. 정말이에요? 그래, 너의 그 아름다운 깃털을 하나 준다면 벌레 3마리까지 줄 수가 있어. 이건 내가 인심을 쓰는 것이다. 종달새는 웬 횡재냐고 생각했지요. 얼른 날개 깃털을 하나 뽑아주고 그 벌레와 바꿨답니다. 그래서 그 벌레를 냠냠 맛있게 먹었어요. 깃털이 하나쯤 없어져도 날아다니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니까요. 하늘로 올라가려던 종달새는 맛있는 그 벌레가 더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종달새는 다시 풀밭으로 내려앉았어요. 곁눈질로 종달새가 하는 꼴을 다 훔쳐보면서도
고양이는 모르는 척 수레를 끌고 갔지요. 고양이님. 종달새가 고양이를 불러 세웠어요. 왜 그러시나? 고양이가 멈춰 섰지요. 벌레를 더 달라고? 그러면 내가 손해인데. 에라, 선심을 쓰는 김에 좀 더 쓰지 뭐. 얘따 가져가거라. 깃털이나 뽑아주고.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깃털 2개를 주고 벌레를 샀답니다. 종달새는 벌레를 다 먹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깃털을 뽑아주고 벌레를 샀지요.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답니다. 고양이는 그럴 적마다 종달새의 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어요. 종달새는 날개를 파닥거렸지만 이젠 나무 위에까지도 겨우 날았답니다. 점점 힘들어하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고양이는 그럴수록 조금만 더 하며 기다렸지요. 너 왜 그러느냐? 일부러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런가 봐요. 그렇지만 벌레가 너무 맛있어요. 종달새는 그 뒤에도 계속해서 깃털을 뽑아 벌레와 바꿔 먹었어요. 이젠 날지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렸답니다. 그 기회를 놓칠 고양이가 아니지요. 요놈! 마침내 고양이가 종달새를 덮쳤어요. 종달새는 꼼짝 못하고 잡혔지요. 날개 깃을 너무 뽑아버려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살려주세요. 종달새가 사정했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비웃었답니다. 그깟 깃털이 나에겐 무슨 쓸모가 있다고 애써 잡은 벌레와 바꾸겠느냐? 그건 다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였단 말이다. 맛있는 벌레를 먹는 재미에 빠져 생각 없이 자꾸만 깃털을 뽑아주었던 종달새는 이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배꼽 석돈 내기 장기. 어느 곳에 괴팍한 석수장이가 있었답니다. 석수장이는 장기를 매우 잘 두었는데 언제나 남을 골탕 먹이는 이상한 내기를 하곤 하였어요.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가 석수장이와 장기를 두게 되었어요. 우리 내기 장기를 합시다. 좋소. 어떤 내기를 할까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배꼽 석돈을 베어내기로 합시다. 허허, 농담도 잘하십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자, 장기를 두시려면 여기 서약서에 이름을 적으십시오. 나그네는 내기에 져도 설마 석수장이가 그대로 하랴 싶어 무심코 서약서에 이름을 적고 장기를 두었답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장기에 지게 되자 석수장이는 정말로 배꼽을 칼로 베어내려고 하였지요. 아니, 아무리 내가 장기에 졌지만 어떻게 내 배꼽을 베어내려 한단 말이오. 사람이 돌 조각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죽게 되지 않소. 죽든 살든 간에 내기를 했으니 나는 약속대로 하겠소이다. 나그네가 그럴 수는 없다며 버티자 석수장이는 관가에 나그네를 고소하였어요. 사또가 듣고 보니 너무 어이없는 사건이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답니다. 사또는 집에 와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어요. 그러자 7살 먹은 아들이 물었지요. 아버님,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어린 아들이 하도 졸라대는 통에 사또가 마지못해 설명해 주니 어린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걱정 마시고 제게 맡겨주십시오. 다음 날 사또의 어린 아들은
두 사람 앞에 나가 먼저 석수장이에게 물었어요. 네가 배꼽 석돈 내기를 하고 장기를 두었느냐? 예, 맞습니다. 그래, 누가 이겼느냐?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배꼽을 베어낼 일이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저 사람이 베지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어린 사또는 다시 나그네에게 호통을 쳤어요. 너는 내기를 했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어째서 여기까지 오는 게냐? 당장 약속대로 하여라. 이 말을 들은 나그네의 얼굴이 새파래졌고 석수장이는 의기양양하게 그 자리에서 나그네의 배꼽을 베려고 다가왔어요. 구경꾼들은 뜻밖의 상황에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그때 다시 어린 사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잠깐, 석수장이는 듣거라. 만약에 내가 배꼽을 베어 저울에 달아봐서 석돈이 못 된다면 다시 나그네의 배꼽을 베어 꼭 맞게 채워야 하느니라. 또한 석돈이 넘으면 넌 남의 살을 더 벤 것이니 그땐 큰 벌을 받을 각오를 하라. 그 말을 들은 석수장이는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다 도리어 제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 벌벌 떨며 말했어요. 아이고, 제가 내기를 좋아하여 장난이 지나쳤습니다. 내기를 없던 일로 하겠으니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린 아들의 재판을 지켜보던 사또는 엄한 목소리로 석수장이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작은 벌레 하나의 목숨도 귀중하거늘 어찌 감히 사람 목숨을 내기거리로 삼을 수 있단 말이더냐. 이번엔 곤장 50대를 내릴 테니 다시는 남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실컷 매를 맞고 단단히 혼이 난 석수장이는 다시는 못된 내기를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벼슬이 오를수록 작아지는 집.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종 때에 김정국이라는 정승이 살았답니다. 김정승은 본래 재산이 좀 있었지요. 벼슬을 사는 사람에게 재산이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애써 벌어서 모은 재산이든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든 벼슬 전의 재산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일단 벼슬을 살고 난 뒤에 재산이 느는 것은 문제가 된답니다. 그런데 김정승은 평소에 벼슬을 살면 깨끗해야 한다. 벼슬 살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은 허가받은 도둑의 짓이다. 라고 얘기하였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 아니겠어요? 김정승의 벼슬이 한 등급 올라갔답니다. 그러자 김정승은 즉시 집을 줄였어요. 그러자 부인이 말하였지요. 아니, 집을 왜 줄입니까? 우리가 양심껏 살면 그만이지 집을 왜 줄입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많을 것인데. 하하, 벼슬이 오르면 봉급이 많아질 것이니 그전보다 살기가 좀 편할 게 아니오. 게다가 집을 줄이면 관리하는 경비가 줄어드니 더 살림이 윤택해질 것이오. 손님이야 좁은 데서 맞이하면 어떻소? 좁은 데라도 정성만 있으면 되는 법. 따뜻이 맞이하면 되지 않겠소? 김정승의 벼슬이 또 올랐답니다. 허허, 나같이 무능한 사람의 벼슬을 또 올려주시다니. 그러면 집을 또 줄여야겠군. 그러면서 식구들을 다 일러서 집을 또 줄였답니다. 그런데 또 벼슬이 올랐어요. 그러자 집을 또 줄였지요. 벼슬이 오를수록 집이 작아지니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허허허, 벼슬이 자꾸 오르니 어찌합니까? 백성들은 벼슬 사는 사람들이 행여 나라 돈을 떼먹지나 않나, 권세를 이용하여 재산을 늘리지나 않나, 있는 재산을 요령껏 불리지는 않나 하고 의심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벼슬을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받고 명예가 올라가니 재산이 좀 줄기로 뭐가 섭섭하겠습니까? 벼슬 얻고 명예 얻고 돈까지 얻는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지만 그러다 보면 백성들의 손가락질만 받아서 나라를 위해 일하려던 젊은 시절의 꿈을 다 펼 수가 없습니다. 재산보다 내 꿈을 펴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재물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나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하여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였답니다. 이번에는 외직으로 나가 벼슬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색다른 명령을 가족에게 내렸답니다. 이제까지는 집을 줄였지만 이제는 논밭을 절반으로 줄이자. 아니, 전답을 왜 줄입니까? 서울에서 벼슬 살 때는 사람들이 집이 호화로운가에 관심을 갖고 지방에 나가 벼슬을 살면 논밭이 많은가에 관심을 갖는 법이다. 앞으로는 백성들과 직접 접촉하게 되니 더 조심해야 한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겨우 전답 두어 맞이기밖에 안 남는데. 그러자 김정국은 부인의 손을 잡고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였어요. 부인, 벼슬 사는 남편과 함께 살자면 이 고생을 하여야 하오. 설마 나라에서 우리를 굶기기야 하겠소. 외직 벼슬이란 관찰사였어요. 관찰사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랍니다. 관찰사가 왔다고 하니 부하들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였어요. 그러자 관찰사는 호통을 쳤답니다. 여기는 바다에서 먼 곳이니 생선이 밥상에 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생을 하겠느냐. 백성을 위한다는 관리가 백성을 고생시켜가면서 맛있는 반찬을 먹겠느냐. 이 고장에서 나는 반찬이면 족하니 이후부터는 따로 준비하지 말거라. 그러자 관찰사 아래에 있는 원이나 현감 등 벼슬아치도 자연히 사치하지 않고 음식도 요란하게 차리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자연히 백성들도 기뻐하였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꼭대기부터 청렴결백해야 아래도 따라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러면 나라의 힘도 강해지고. 김정국 관찰사의 뜻은 이것이었답니다. 이제까지 벼슬아치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때로는 볼기짝을 맞아가면서 곡식을 바쳐야 했던 백성들은 김정국 관찰사가 오래오래 머물기를 기원하였어요. 밥과 국과 김치와 된장, 그 밖에 반찬 한두 가지 더 보탠 것이 관찰사의 밥상이었지요. 그래도 건강하기만 하였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섭섭하지만 그 고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관찰사가 떠날 때 재산을 보십시오. 2억 한짜리 집, 2어 맞이기 논밭, 책 1시렁, 겨울 소목과 여름 배옷 각각 2어벌, 그리고 검은고였어요. 하나 빼놓은 재산이라면 나귀 1마리지요. 끄덕끄덕 타고 다니던 나귀 1마리. 이상의 재산을 보면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들 부부와 자식들은 만족하였어요. 한 친구가 김정국에게 말하였지요. 자네가 깨끗하게 벼슬 사는 것은 좋으나 가족의 고생이 말이 아니군. 너무하네.
남보다 부자로 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유별나게 가난하게 살려고 할 것이야 없지 않은가? 글쎄, 자네 말도 맞네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벼슬길이 사라지는데 어떡하나? 하하하. 나는 벼슬이 좋아서 재물 욕심을 버렸다네. 그러면서 검은고로 노래를 불렀답니다. 친구여, 잘 먹고 잘 살면서 벼슬을 어찌 산다는가? 이 방을 보게나. 우리 식구가 눕고도 몇 뼘의 여유가 있네. 저 밭에 곡식이 자라고 있어 겨울 걱정은 면하게 되었네. 추우면 솜옷을 번갈아 입고 더우면 베옷을 번갈아 입고 밥그릇에는 아침에 먹다 남겨둔 점심이 있다네. 봉급 때가 되면 나라에서 먹을 것을 주니 걱정이 없네. 땅이 있고 옷이 있고 밥이 있고 거기다가 책과 가야금이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자네 같은 친구가 있으니 이만하면 한 세상 만족하여라. 태평하여라. 내가 태평하면 나라도 태평하고 나라가 태평하면 나 또한 태평한 법. 친구여, 잘 먹고 잘 살면서 벼슬을 어찌 산다는가. 이만하면 만족하여라. 태평하여라. 친구는 이 노래에 따라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이때 부인이 조그마한 상에 막걸리를 담아가지고 나왔답니다. 김정국이 후에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한 것은 물론이요. 깨끗한 정치가로서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인물로 남게 되었답니다. 아무 때나 문자 쓰는 사위.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찌나 잘난 체를 잘 하던지 평소 말할 때, 밥 먹을 때, 친구들과 놀 때조차 잘난 체를 하며 어려운 한문을 빌어서 문자 쓰기를 좋아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처가에 가게 되었어요. 우리 사위 왔는가? 오는데 힘들었지. 장모가 잘난 체 하는 사위를 맞으러 문 밖까지 달려나갔어요. 사위는 장모에게 넙죽 절하고 기체 후 일양 만강하옵시고 라며 또 문자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시골의 가난한 농사꾼에다 배운 것도 없는 장모는 사위가 또 무엇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 얼른 사위의 말을 막았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게. 자네 주려고 아침부터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했다네. 장모는 얼른 사위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장인도 사위가 무엇라 말할지 몰라 대충 인사를 받고 서둘러 음식을 들여오라 시켰지요. 가난한 살림이지만 장모는 하나뿐인 사위를 위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음식을 장만하였어요. 씨암탉도 잡고 떡도 하고 전도 부치고 술도 마련하였지요. 사위는 장인과 장모가 내어온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각골 면려하심이 각골 명심이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쉽게 말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사위를 위해 몹시 애쓰고 힘쓰셔서 그 고마움을 뼛속이며 마음속 깊이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장인 장모는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답답하고 난감할 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고 벙긋벙긋 웃기만 하였어요. 배부르게 먹고 잠자리에 들려니 방이 하나밖에 없어 방 하나에 장인, 장모, 사위가 함께 자야 하였지요. 한쪽 구석에 누워 잠을 자는 사위의 귀에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조용히 눈을 떠보니 문 앞에 무언가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답니다. 잠이 덜 깬 사위는 가만히 누워 문에 비친 그림자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지요. 어흥! 호랑이는 장인을 덥석 물고 장모와 사위를 쳐다보았답니다. 장모는 너무 놀라 기절해버리고 사위는 몸이 얼어버린 듯 꿈쩍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장인을 물고 집을 빠져나갔지요. 사위는 정신을 가다듬고 소리쳤답니다. 원산맹후가 레오처가 하야 오지장인을 찾고 하니 유창자는 지창례하고 유총자는 지총례하고 유궁시자는 지궁시례하되 무창무총 무궁자는 지장례하라. 속속내구요 속속내구요. 동네를 돌며 이처럼 소리소리 질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사위가 한 말은 먼 산에 사는 사나운 호랑이가 처가에 와서 장인을 잡아가니 창 있는 사람은 창을 가지고 오고 총 있는 사람은 총을 가지고 오고 활 있는 사람은 활을 가지고 오되 창도 총도 활도 없는 사람은 작대기를 가지고 와서 빨리 구해다오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글 공부는 하지 않은 시골 사람들이 그 뜻을 알 리 없으니 잡혀가는 장인만 속이 탈 뿐이었어요.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장모가 동네 방네 뛰어다니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우리 남편이 호랑이에게 잡혀갔어요. 빨리 창과 총과 활을 가지고 나와 구해주시오. 라고 말하자 그제야 사람들은 큰일이 벌어진 것을 알고 장인을 찾아 나섰어요.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장인을 구한 동네 사람들이 사위를 불렀답니다. 이놈아, 장인이 호랑이에게 붙잡혀 가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더냐? 도끼라도 들고 쫓아가야지. 동네 사람들은 사위에게 호통쳤답니다. 그러자 사위가 억울하다는 듯 울먹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동네를 돌며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말에 동네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이놈아,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장인이 호랑이에게 붙잡혀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잘난 체 하고 싶더냐? 그러게 말이야. 문자 쓰면 호랑이가 장인을 놓아주기라도 한다더냐? 그냥 사람 살려 하면 알아서 나올 것을 왜 쓸데없이 문자를 써서 장인을 고생시키는 것이야? 동네 사람들은 잘난 체 하는 사위의 볼기짝을 몽둥이로 때렸답니다. 이놈, 아무 때나 문자를 쓰면서 잘난 체 하는 너의 버릇을 오늘 꼭 고쳐주겠다. 동네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한 대씩 사위의 볼기짝을 때렸답니다. 그러자 사위가 울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차후로는 불용 문자 하오리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문자를 쓰지 않겠다는 말이었지요. 허허, 참으로 잘난 놈일세. 문자가 아주 뼛속까지 들어차 있나 보구먼. 볼기짝이 벌게지도록 맞으면서도 문자를 쓰는 걸 보면 말일세. 볼기짝을 맞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까지 문자를 써대니 동네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답니다. 길가에 떨어진 은. 옛날에 조선 중기 인조 때에 허정이란 찰방이 있었답니다. 어디를 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는데 길가에 수백 냥의 은이 들어있는 녹피 주머니를 발견하였지요. 그러나 이 허찰방이 인근 주막에 들러 아침을 먹고는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곤 점심때가 지나서 좋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 녹비 주머니 주운 자를 찾는 거였지요. 그래서 허찰방이 불러 물어보자 들어있는 은 300냥을 말함으로 내어주었더니 그 절반을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허찰방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하였지요. 내가 재물을 담하였다면 다 가지고 갔을 일이지 어찌 여기서 한나절씩이나 기다렸겠는가? 그랬더니 글쎄 그 사람이 울면서 푸념을 늘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나리나 소인이나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나리는 그같이 착한데 소인은 이처럼 막하여 도적이 되었나이까. 사연인즉 그가 잃었던 그 은은 몇십 리 밖 어느 부잣집을 턴 것이며 급히 달려가다 떨어진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나리의 행차를 배우니 극히 가난함에도 불구하시고 재물 보시기를 돌보듯 하시어 주인을 찾아주시고자 기다리고 있었사오니 이 소인의 참담한 마음 어찌하오리까. 이제부터는 개가 전선을 해서 나리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허찰방은 거절하였어요. 아니, 그대가 개가 전선함이 진실로 착한 일이거늘 어찌 남의 종이 되려 하시오. 그러자 도둑은 종이 되고자 훔친 돈을 주인에게 돌려준 다음 처자식을 데리고 경기도 광주 쌍교천에 사는 허찰방 집에 들어와 평생 충성을 다하며 바르게 살았답니다. 의적 도둑놈 꼴. 경남 함양군 백전면 5천리 내천말 북쪽 골짜기로 올라가면 도둑놈 꼴이라는 골짜기가 있답니다. 비록 도둑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은 의적이 살던 곳인데 의적도 도둑은 도둑이니 그렇게 부른 것이지요. 옛날 이곳에 양반들의 착취와 억압을 피해 산속으로 모여든 10여 명의 의적들이 기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죽창이나 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사람을 살육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형이었지요. 이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는 좀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의적이었어요. 탐관오리나 양반 같은 부자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자기들이 쓰고 먹는 것 이외에는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지방민들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밀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귀인들처럼 받들어 섬기며 보호하였답니다. 그 의적의 수령은 용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안의에서 부모와 누이 동생과 살았는데 그의 가족이 양반의 탐욕에 희생되었지요. 그러자 용은 복수의 일념으로 산에 들어가 무술을 연마하고 동지들을 모아 의적단을 결성한 것이랍니다. 그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전염병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가 나서 손바닥만한 전단마저 핥히고 지나갔지요. 용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여동생을 위해 열심히 숯을 구워 시장에 내다 팔고 품팔이를 하여 기가를 면해보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러나 모두가 살기 어려운 시대라 숯도 팔리지 않았고 품을 팔아도 품삯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끼니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만석군이라 불리는 양반집에서 쌀을 빌려다가 부모님을 복량하려고 하였지요. 그는 쌀 한 가마를 빌렸으나 다음에 세 가마니를 갚아야 한다는 약조였어요. 이자를 좀 줄여달라고 사정을 했으나
불쌍한 양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당시의 호족들이 그의 청을 들어줄 리 만무하였지요. 용인은 당장 굶어 죽게 된 가족을 생각할 때 먼저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는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쌀 한 가마니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불행하게도 쌀을 갚아야 하는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어요. 쌀 한 톨 갚을 수 없게 된 용은 다음 해로 연기해달라고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러나 구두쇠 영감은 냉정히 말하였지요. 그럼 내년에도 갚지 못하면 내 놈과 내 누이 동생을 우리 집 종으로 삼겠다. 알겠느냐? 참혹한 말이었답니다. 그러나 약자이고 빚을 진 가난한 용은 내년에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건으로 응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불행은 끝이 없었어요. 다음 해에도 또 계속 흉년이 들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답니다. 손바닥만한 논대기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쌀아기 2말뿐이었고 북쪽 말에 개가 난 밭에서 난 서너 대의 콩뿐이었지요.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용과 시집갈 나이가 다 된 누이 동생은 구두쇠 영감의 하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에 늙은 아버지는 화병으로 죽었고 어머니는 낯을 들고 살 수 없다고 자살하고 말았지요. 통곡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참으로 비정한 세상이었지요. 용의 마음속에는 불효에 대한 자책감과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복수의 불길이 솟아올랐답니다.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인으로 끌려온 누이는 절망스런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더니 결국 누이마저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답니다. 용은 그날 밤 만석군의 집을 뛰쳐나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나무 열매와 산짐승을 사냥한 것으로 연명하며 날마다 무술을 갈고 닦았지요. 죽창 쓰는 법, 칼 쓰는 법, 곤봉 다루는 법 등 무술을 열심히 연마하여 어느 정도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10여 명이 되었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마음을 수련한 후 약하고 힘없는 상민이나 천민을 괴롭히는 양반, 호족들의 집을 습격하여 재산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빼앗은 재산을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나 용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답니다. 그는 부모와 누이 동생을 죽게 한 부자를 그대로 둘 순 없었어요. 그는 의적들을 앞에 모아놓고 자신의 내력을 들려주었지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는 의적도 있었고 당장 그놈을 주살하자는 열성파도 있었답니다. 수령인 용은 당찬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아니요. 잘못하면 이를 그르치기 십상이오. 우리가 그동안 합천, 거창, 함양, 장수 등 이웃 고을을 휘젓고 다녔기 때문에 놈들은 하인과 보조를 시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소.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놈의 집은 더욱 철저하게 경계하여 주 야로 경비를 선다고 하오. 의적들이 그에게 물었지요. 모두 몇 명이나 선다고 합니까? 7이나 된다고 하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오늘 밤 당장 쳐들어가서 해치웁시다. 아니요. 신중해야 하오. 잘못했다가는 모든 것이 허탕이오. 자칫하면 경비 서는 사람들의 피를 보게 될 것이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그들에게 추호도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되오. 내 생각으로는 우리 중 한 사람이 그 집 하인에게 접근해서 끈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모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소. 또 그자의 곳간을 빼앗고 불을 지르는 것보다는
그놈과 가족들이 기거하는 안채에만 불을 지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곳간의 쌀은 하인이나 백성들 중 누가 먹든 먹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렇다면 하인들과 끈을 연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터이니 그 부자 가족만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협박을 한 후에 불을 지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의적들은 충분히 의논하고 계획을 세운 후 그 부자 놈에게 철저한 응징을 하였어요. 결국 부자 일가는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서 죽게 되었지요. 이렇게 참혹한 응징이 있자 관가에서는 의적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시장 거리마다 의적들의 초상화가 걸리고 방을 써붙이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의적들은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상화는 의적들의 얼굴과는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들의 초상화라고 붙인 방에는 누군가 숯검정으로 칠해서 수시로 얼굴이 변하였지요. 맹숭이 얼굴에는 수염을 달아놓기도 하고 시커멓게 구렛나루를 붙이기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민둥머리에는 투구를 씌워놓아서 도무지 얼굴을 분간할 수 없었답니다. 주민들이 의적들을 보호하며 돕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었지요. 일이 이 지경이 되자 포졸들은 의적을 단 한 명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부자나 양반들이 급기야 자신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답니다. 자신은 구두쇠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내려는 의도였지요. 아무튼 이들 의적들은 내천말 북쪽 골짜기를 거점으로 삼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도둑놈 골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어머니의 회초리.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정성껏 키웠지요.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가 없는 두 아들이 버릇없는 자식이 될까봐 더욱 엄하게 키웠어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만큼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아버지 없이 키운 자식이라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느냐? 어머니는 언제나 두 아들의 교육에 힘썼답니다. 학문은 말할 것도 없고 예의 범절이며 몸가짐까지 철저하게 가르쳤지요. 두 아들이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가며 호되게 나무랐어요. 그래서 집안에는 언제나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잔소리만 하시고 칭찬은 한 번도 안 하시니?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 무서워서 숨도 못 쉬겠어. 두 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겁부터 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였지요. 형, 우리 그만하고 자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형제는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형은 어머니가 무섭지 않아? 왜 무섭지 않겠니? 어머니 얼굴만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걸. 형, 나도 그래. 어머니는 정말 너무해. 글쎄다. 요즘은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꾸중을 하실 때는 견딜 수가 없구나. 어머니는 우리가 미우신가 봐. 두 형제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소곤거렸어요. 형,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 들어볼래? 방법? 응, 얼마 전부터 생각해봤는데 형이 반대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어. 형은 귀가 쫑긋해져서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방법인데 그러니? 그 방법이 좋으면 나도 반대하지 않을게.
정말? 그럼 나도 이제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하단다. 어서 말해보렴. 형은 동생을 재촉하였지요. 형, 우리 내일 새벽에 집을 떠나자. 도망을 가자는 거니? 응, 형은 도망가고 싶지 않아? 아니, 그건 아니지만. 형, 우리가 도망쳐버리면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지 않을 테니 얼마나 좋아. 동생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지요. 그래, 매일매일 꾸중을 듣느니 도망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럼 내일 새벽에 같이 도망가는 거야. 형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손을 꼭 쥐었답니다. 그런데 형, 빈손으로 도망갈 수 없으니 무엇을 가져가야 해. 그렇구나. 빈손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을 테니까. 두 형제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도망갈 방법과 챙겨야 할 것을 생각하였지요. 바로 이때 마루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두 형제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글쎄, 개가 짖지 않았으니 도둑은 아닐 거야. 누군가가 두 형제의 공부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닐까? 순간 두 형제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어요. 형제는 두 눈을 감고 코를 골며 잠이 든 척 하였답니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들어왔지요.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두 아들 곁으로 다가온 어머니는 이불을 당겨 덮어 주었답니다. 아이고,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구나. 벌써 코를 골고 자는 걸 보니. 어머니는 두 아들을 다독거렸어요. 어쩜 잠자는 모습도 예쁠까. 하느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 녀석들 사람되라고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준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더 이불을 덮어주며 흐뭇하게 웃으며 살며시 방을 나갔지요. 두 형제는 다시 눈을 떴어요. 형, 어머니가 하는 말 들었어? 응, 나는 어머니 말을 듣는 동안 눈물이 나더라. 우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우리가 예쁘면서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시잖아. 우리가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였어. 매일 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를 보러 오시는 줄은 전혀 몰랐는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두 형제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감동하고 말았답니다. 새벽에 도망치자는 말을 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 후 두 형제는 어머니를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어려운 과거 시험에도 나란히 급제하였고, 훗날 다른 사람의 공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